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입문반 원가관리 회계에 담당할 엄윤 회계사고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원가관리 회계가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잘 이해를 하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격하는데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되게 어려워요. 원가관리회계는 호불호가 명확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쉽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회계라고 하면 우리 저번 주에 회계원리 경향했지만 회계원리 중급 회계가 이제 중요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회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원가관리 회계를 조금 다른 길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회계원리 중급 회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 일정 특정한 원칙을 배우는 부분이 회계원리 중급 회계다. 근데 우리 원가관리 회계는 회계란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랄까 논리를 배우는 거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회계라고 하면 중급 회계가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원가관리 회계를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미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기본반 들어가면 책이 요만할 거예요. 이걸 다 이제 우리 수업을 할 건데 그 책 내용 중에 암기할 만한 건 손에 꼽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는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좋은데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또 어떤 분은 좀 짜증난다든지 이런 분은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게 손에 꼽을 정도 되고요. 암기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급 회계는 절대적으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중급 회계하고 원가 회계는 다른 과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회계 원리를 전혀 모르는데 원가 관리 회계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다 보니까 우리 회계학 용어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아니어서 회계 원리하고 원가 관리 회계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원가 관리 회계는 이해를 해야 된다. 절대 암기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번에 그 입문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이제 기본반 들어가기 전에 원가 관리 회계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기본반에서 하겠죠. 그러면 왜 입문반에서 배경 설명을 드리냐? 물론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처럼 요 책상에 앉아 있었겠죠. 제가 공부할 때는 다 암기했어요. 용어 하나하나 다 암기했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공장에서 일해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자, 우리가 배우는 원가 관리 회계는 공장에서 벌어지는 거를 배웁니다. 근데 저 때는 다 암기를 했어. 암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암기했던 걸 내일 가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물론 이제 암기해도 합격은 해요. 근데 이제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무 공장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배경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실제 기본반에 들어가서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세무사 또는 회계사 시험에서 원가관리 회계를 차지하는 비중, 1차 세무사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총 40문제 중에 원가관리 회계가 16문제, 40%예요. 객관식. 2차 시험은 주관식. 총 100점 만점 중에 40점. 얘도 40%. 40%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 시험으로 보면 40%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한 8대2 정도 될까? 한 20% 정도 할 것 같아요. 좀 공부할 때 어떤 투입, 어떤 자원은 조금 적을 것 같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회계사 시험 본들은 더 빡세요. 회계사 시험에서 1차 시험 원가관리 회계는 별로 안 나와. 20%는 나오나?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에서는 원가관리 회계가 세무사 시험보다 훨씬 중요하다. 물론 입문반이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구분하지 않고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강의는 진행이 될 거예요. 입문반이니까 다 처음 시작한 거죠. 마음가짐이 어때요? 다 합격할 것 같고 합격해서 훌륭한 전문가가 될 것 같고 지금 딱 보니까 눈동자도 초롱초롱하고 아주 보기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시간이 가면서 혼탁해진다는 거죠. 당장 다음 주만 돼도 군데군데 자리가 비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저는 이제 그 강단에 선 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사실 눈빛만 봐도 딱 알아요. 이분이 합격을 할 분인지 안 할 분인지 통계적으로 합격할 것 같아, 눈빛이. 자, 이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여기는 95% 합격률, 90%, 85, 좀 앞으로 좀 앉으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우리 시험은 과거에 비해서 쉽다는 건 아니고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들 선생님들도 훌륭하고 교재도 좋고 또 학원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커리큘럼도 잘 짜놓고 해서 학원에서 어떤 그 정해놓은 일정이 있잖아요. 그 일정대로 쭉 따라오시기만 해도 사실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나 봐, 그거는. 도중에 이렇게 좀 이탈을 합니다. 한두 달 다니다가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봐. 이탈해. 안 나와. 한두 번 빠지면 나오기 싫어요. 근데 그분들은 언젠가 또 나와요. 내년 임업 때 나온다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발을 담근 이상 쉽게 못 나갑니다. 조직과 비슷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못 나갑니다. 자, 그럼 나갈 때 합격을 해서 나가냐 그냥 나가는 차이죠.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첫 번째 그 비법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 자,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좀 피곤한데 동영상으로 복습하면 되겠지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지방이고 뭐 여의치 않아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굳이 실강을 할 수 있는데 인강을 듣는다? 너무 그거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실강하고 인강하고 학습 효과, 학습 효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또 조사한 건 아니에요. 제 느낌상. 실제 여러분들 인강을 들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컴퓨터에 딱 제 화면만 띄워놓겠어요? 네이버, 네이트, 카카오톡 다 띄워놓는다고. 정신이 분산돼서 집중도가 떨어져요. 가급적
빠지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나오기 힘들어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오세요. 피곤해도 나오셔서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절대 빠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왔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제시를 하죠? 야, 너네들 공부하기 전에 예습을 해야 돼. 그리고 수업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복습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정 점수를 짧은 기간 내에 획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 방식으로 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습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습 물론 안 할 것 같긴 한데 하지 말고 수업 100% 들어야 돼. 수업을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복습을 하세요. 복습. 예습은 제가 특별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예습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예습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우리 시험은 사실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예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노력에 비해 효과가 떨어져요. 우리 앞으로 이제 기본서들 볼 건데 다 이만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오냐? 거기 나오겠죠. 나오지만 일부는 시험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있고 일부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판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습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시간만 낭비할 수 있어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대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고 제가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복습. 자, 복습을 하는데 텀이 굉장히 길면 안 돼요. 이틀 지나버리면 안 한 거랑 똑같아. 휘발성이라고 들어봤어요? 휘발성? 우리 회계학은 굉장히 셉니다. 휘발성이. 이틀만 안 해도 다 잊어버려요. 제 친구 중에 물론 이제 그 친구도 회계사인데 회계법인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지금 10년 정도는 다른 일을 한다고. 회계학 하나도 몰라. 10년을 근무한 회계사도 한 몇 년 손놈 하나도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이틀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요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시되 그날 하면 가장 좋고 늦어도 다음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훑어보면 돼. 훑어보면.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수업 받는 때도 있거든요. 8시간 수업을 받고 집에서 복습하는 거 되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훑어보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아니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지 말고 수업 잘 듣고 복습은 충분히 하셔라.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무 생각 없고, 제가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처음에 딱 고시원에 갔을 때, 제 별명이 독사였어요, 독사. 공부만 했어. 아침 6시 기상, 새벽 공부, 아침밥 먹고 또 공부, 점심 먹고 또 공부, 저녁 먹고 당연히 공부. 그걸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하루에 한 14시간 이상씩 했나? 6개월 하니까 애가 이상해졌어. 하늘 보고 웃고 다니고 막 그래요. 길거리 다니면서 막 뭐 쓰고 다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최소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라톤. 아무리 열심히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하셔도 끝까지 못 가요. 우리는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회계사는 2월까지 요 기간 내 성실히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날 새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죽어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근데 여기 또 함정이 하나 있네. 수업 들은 거 공부한 거야, 아닌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수업 들은 거는 마음만 뿌듯할 뿐이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루 8시간 공부하는데 수업 듣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최소 4시간 하셔야 돼. 대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쉬세요. 사람 머리가 일주일 동안 풀 가동이 안 돼요. 그거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험 기간 동안은 다 포기해야 돼요. 친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가 되나 가족은? 일단은 해.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이 여러분을 포기할 거야. 일단은 다 포기해야 돼요. 전화기도 다 포기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1, 2년 내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공부에는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물론 우리들이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하나가 다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은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2년 내 합격할 건지 5년, 10년 내 합격할 건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지 합격을 해요. 문제는 2년 내 합격하는지 10년 걸리는지 이 차이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겪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만 안 하면 다 합격을 합니다. 우리 학원에 많은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 중에 몇 분이 합격할 것 같아요? 뭐 100% 합격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 한 20%, 30% 합격을 합니다. 서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데 20%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20%, 30%가 되냐면 이 도중에 안 나오세요.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 착석을 하지만 겨울에 내년 시험 때 되면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안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분들로 따지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건 포기하지 말고 빠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쭉 오시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좀 드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상 이제 줄이고, 물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도움되는 얘기들은 수업 중간중간 또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오리엔테이션 우리 이제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이 뭐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좀 할게요. 회계.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가 뭐예요? 일단 알긴 알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제 표현하기 쉽지가 않죠. 저도 대학에서 회계학 전공을 했거든요. 졸업하고 바로 회계사가 됐거든요. 만약에 제가 강의를 안 했다면 너 저한테 야, 너 회계가 뭐야? 그럼 되게 우물쭈물했을 거야.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자,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책 보기 전에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학생이신 분도 있고요. 뭐 사회생활 좀 해도 초년생이기 때문에 좀 이런 배경 지식을 알아야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수업 책 보기 전에 제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회계를 예로 생각하거든. 북이
부기가 뭔지 아세요? 차변대본이 부기야. 장부의 기록. 차변대본이 회계 같은데 사실 약간 달라요. 부기는 장부에 기록하는 게 부기예요. 근데 회계는 기록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돼요. 정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거를 입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이 되는 게 정보예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자, 정보를 전달할 건데요.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회사의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회사 외부에 있으면서 정보라는 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는 다 배웠네, 그러면. 볼까요? 자, 이거는 좀 익숙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 정도는 굳이 회계학을 안 배워도 기본 상식인 것 같아. 이게 바로 뭐죠? 재무 상태표죠. 어떻게 표시가 돼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이렇게 돼요. 앞으로 배울 거고 여러분들 회계원래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의 의미는 계략적으로만 요거는 빌린 거. 얘는 내 순재산, 얘는 이제 총재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얘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부채와 자본을 자금의 조달이라 그래. 그리고요, 자산을 자금의 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를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 요즘 보니까 그 우리 회계사들 그 드라마도 나오던데 넘버스라고 보셨어요? 좀 보다가 돌렸어. 주인공이 다 최민수, 최진혁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자, 회계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인. 네, 법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법인? 이 중에 아마도 나중에 상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회사법을 배울 거예요. 그 법인은 상법상 나오는 용어예요. 법인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법인격을 부여. 법인격을 부여가 뭘까? 법인격의 부여. 자,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 자, 이 아파트를 팔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 누구누구 사인해야 돼요? 현재 아파트 주인,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사인할 거 아니에요. 주인 대 주인으로. 그러면 이 회사, 법인은 제3자랑 또 거래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누가 사인해야 돼? 회사의 주인인 주주. 자, 근데 이 주주가 한두 명이에요? 사인할 때마다 계속 주총을 열어요? 불가능하거든. 법인은 뭐냐면 법에서 그냥 회사 네가 법률적인 행위를 해. 그게 바로 법인격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회사 자체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사의 존재 이유는 뭘 것 같아요? 회사의 존재 이유. 우리 책에서 보면 이윤 창출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할 필요도 없이 회사의 존재 이유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응? 돈을 벌려면 그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빠 아니에요? 돈 벌려면 부자인 아빠? 자, 어찌됐든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를 자금의 조달을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부채를 투자한 사람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하죠.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나 주주는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돈을 투자를 할 때 그냥 막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내가 투자했을 때 원금도 회수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보가 바로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주주 채권자.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재무회계라 그래요. 재무회계. 자, 이 재무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이 재무제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급 회계가 바로 요거라고, 요거. 요거 배우는 거, 요거 배우는 거. 자, 그러면 이 재무회계는 누가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그랬어요? 외부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외부 정보 이용자가 주주 채권자만 있어요? 아니죠. 굉장히 많죠. 하지만 주주 채권자가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 아니고요.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직원은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요? 아닐까요? 직원은. 맞아요? 자, 여러분들 그 회사 이제 나중에 뭐 시험을 합격을 해서 난 사무실 오픈하지 않고 회사 다니겠다. 회사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를 어떤 선정을 할 때 그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이익 수준? 재무상태표? 회사 선정할 때 아니지. 뭐예요? 급여, 연봉, 복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누가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그렇지. 경영자만 내부 이용자라고 봐요. 직원들은 아니다. 자,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만 떠오르는 게 일반적이야. 중급 회계. 근데 회계는 50%도 50%예요. 우리가 배우는 원가관리회계 있죠? 그 중에 관리회계가 요거라고, 요거. 자,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내용이 같을까요? 비슷할까요? 전혀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엄청나게. 자, 예를 들어서 이 주주 채권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요? 그렇지. 투자 목적. 자, 이분들은 내부의 증가, 투자 목적을 위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영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의 사장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사장님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요? 투자 목적? 큰일 나 그러면은. 사장은 딱 회사에서 두 가지 일만 합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좀 해보면은 딱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아직 회사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회계사를 합격하고요. 여러 곳에 일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회계법인, 컨설팅, 은행, 뭐 일반 제조업체도 있었는데 제가 사표만 한 7번 던진 것 같아. 아주 별로 질이 안 좋은 직원이었죠. 사표. 3일짜리 회사도 있었어. 3일 만에 사표 낸 회사도.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 이 원가 관리 회계니까 이제 원가도 계산하고 회사의 수익성 뭐 그런 거 판단하는 업무가 주 업무였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제 시각으로는 회사의 경영진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이 원가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상상을 해보면 어때요? 임원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연봉은 높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일도 안 하면서 연봉이 높네? 날마다 싸웠다고. 제가 철이 없었을 때. 이제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됐어요. 임원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임원들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원들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이 두 가지. 뭘 것 같아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라고. 왜? 우리 요거 배울 거니까 앞으로. 결제. 결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결정. 또 하나. 임원들이 하는 일. 성과평가. 요런 거 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회사 경영진들은? 우리가 딱 요거 배우는 거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있는데 시험은 다 나와요. 얘는 중급회계. 얘가 바로 원가관리회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험과 별도로 요 두 가지가 다 정보예요. 회사 입장에서 얘가 중요한 정보일까? 얘가 중요한 정보일까? 수업 목적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더 훨씬 중요한 정보예요? 위아래. 얘가 훨씬 중요한 정보라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정보로서 사실 가치가 별로 없어. 자, 재무회계가 회사 입장에서는 정보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회계기준 KIFRS. 자, 재무회계는 여러분들이 요걸 배우는 거라고. 왜 요걸 배울까요? 재무회계는. 자, 이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 외부 사람한테. 그러면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뭐 저처럼 회계를 많이 아는 분도 계시고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외국인도 있거든.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뭐 회계사만이 알 수 있는 용어를 한다든지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회계를 모르시는 분도 이분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어떤 원칙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요걸 배우는 거예요. 중급회계에서는. 그 중급회계 책 나중에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좋긴 한데 여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모든 회사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회사의 실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손익계산서가 이익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적자인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손익계산서상 손실이지만 실제 이익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단점. 또 하나 단점이 뭘 것 같아요? 얘는 과거 정보거든. 얘는 옛날 정보예요. 자, 지금 7월 25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관심을 있어요? 그럼 그 회사의 지금 시점 재무상태표 볼 수 있어요? 없다고. 아무리 빨라야 전 분기 말이라고. 자, 얘는 과거 정보기 때문에 사실 정보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어요. 또 공부는 많이 하긴 해야지. 회사 입장에서 뭐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예요? 얘가 훨씬 중요한 정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마저도. 근데 우리는 요걸 배우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러분들이 얘를 어려워하느냐.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자, 이 재무회계는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거든. 결국에 기업회계 기준을 다 암기하든지 이해를 해야 돼. 얘는 아니에요. 얘는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얘는 누구 입장에서 접근해야 돼요? 사장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돼. 그럼 사장님이라는 분은 회계라는 지식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죠. 사실 얘는 회계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마저도 얘 끼워 맞추려고 그래. 무슨 원칙이 있겠지. 이런 상상을 한 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A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다음 장 가면은 전혀 관련이 없어. 멘붕이 빠지는 거죠.
그럼 다음 장 보고 또 원칙을 만들었어. 다음 장 하니까 또 원칙이 허물어져.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정이 떨어지거든. 절대 여러분들이 원칙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해당 장의 논리만 배우면 돼, 논리만. 우리는 논리를 배우는 거지 법을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계라는 건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얘는 중급회계에서 배우고 얘는 원가관리회계에서 배운다.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거다. 그러면 관리회계를 배우려면 나는 어떤 상상을 해야 돼요? 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누구다? 사장님이다 생각하면 돼. 그럼 쉬워져요. 훨씬 편할 수도 있지. 왜? 사장님은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회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회계학의 체계. 여러분들 다 회계학을 시험 보려고 배우시는 분들이잖아요. 박사하려고 배우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목적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그거 좀 설명해 드리면 회계학의 출발점은 회계 원리, 어카운팅 프린서플. 저번 주에 시작한 거. 요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중급 회계를 배워요. 간혹 이제 얘를 건너뛰고 중급 회계를 바로 배우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큰 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얘를 바로 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회계 원리는 꼭 필수로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중급 회계 끝난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고급 회계. 자, 이 고급 회계는 이게 고급이다 보니까 럭셔리 그런 고급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드밴스드. 요게 일반 회계예요. 중급 회계가. 근데 이 고급 회계는 중급 회계에 집어넣기는 조금 지엽적인 것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M&A, 인수합병 또는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고급 회계에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기도 뭐 하네요.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하나가 더 있거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원가 관리 회계. 원가 관리 회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정확하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원가 회계라는 게 있고요. 관리 회계로 쪼개져요. 요게 바로 회계학이에요. 우리 시험에 회계학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실. 물론 이제 자격증에 따라서 비중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요걸 회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회계를 분류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학문적인 체계인데 얘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얘가 바로 뭐냐면 재무회계예요. 이 부분이. 요게 재무회계라고. 재무회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재무회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관리회계, 사장이 관심 있는 관리회계는 얘가 관리회계라고. 근데 우리 책의 타이틀이 바로 뭐예요? 원가관리회계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눈 씻고 봐도 없어. 근데 원가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재무회계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리회계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 요거 배울 거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원가 관리회계니까 원가 회계도 배우고 관리회계도 배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얘는 중급회계 파트다. 그리고 얘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다. 오케이. 관리회계는 뭔가 모르겠는데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하는 거다. 근데 얘도 배울 건데 얘는 뭐지? 원가회계는. 요게 이제 모나미에서 만든 것 같아요. 모나미. 자, 우리 해커스가 얘를 어디서 사왔을까요?
얘를 문방구. 문방구 같은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그래, 상기업. 상기업은 일반 도소매업이에요. 주변을 보는 게 다 상기업이죠. 문방구, 편의점, 그 상기업. 자, 그러면 상기업 같은 경우에 이 펜슬을 모나미로부터 사와서 그다음 소비자한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팔잖아요. 그게 상기업이에요. 자, 근데 이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사와서 파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 팔죠. 그렇죠? 그럼 모나미 입장에서 얘를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게 바로 원가 회계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럼 모나미 같은 회사를 뭐라고 부르죠? 제조업이라 그래. 그래서 원가 회계의 정의가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에요. 그리고 원가 회계는 어떤 회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상기업으로 가볼게요. 문방구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문방구 같은 경우에는 요 펜슬을 사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팔잖아요. 그럼 문방구가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하면 이 창고에 있는 펜슬이 어디에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이죠.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될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죠.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은 자산, 팔리면 매출원가라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모나미로 갈 거예요. 자, 모나미 입장에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한 개당 1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모나미 창고에 막 쌓여 있어, 안 팔리고. 걔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그러면 재고자산이죠. 즉 100원이라는 원가 계산을 했는데 얘가 안 팔리고 창고에 있으면 뭐로 잡혀요? 재고자산으로 잡힌다고. 팔리면 어디에 잡혀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잡히겠죠. 결국에 원가 회계는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인데 얘를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팔면 어디에?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결국 뭐예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제표로 가거든. 재무회계로. 단순한 거예요. 자, 원가 계산의 결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리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라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활용면에서는 뭘까? 자, 다시 여기서 보면은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사결정, 사장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게 의사결정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 매출에서 뭘 빼면 돼요? 비용, 원가를 빼면 되죠. 자, 수익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물으면 이익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면인 측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자, 이 원가가 사실 양쪽에 걸쳐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원가가 여기에 걸쳐 있다 보니까 회계학적 용어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알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어찌됐든 얘는 명확해. 관리회계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에 도움되는 정보고요. 이 원가회계는 양쪽에 다 걸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점. 자, 이 원가회계가 양쪽에 다 걸쳐 있으면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요. 왜 여기에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양쪽에 다 걸쳐 있으면 여기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근데 굳이 여기 집어넣은 이유가 요건 실무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무적인 의미가. 자, 이 원가라는 정보는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중요한 정보죠. 이 재무제표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회계원리 시간 나올걸 얘는 공시라는 의미가 있거든. 공시가 뭐예요? 외부에 오픈해야 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회사들 재무제표 있잖아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가면 다 오픈이 돼 있거든. 공식. 왜 오픈을 할까? 주주들 보라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원가라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얘를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오픈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오픈을 막기 위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원가 회계가 내용적인 측면, 활용면이 있는데 이 측면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즉 관리 회계,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 보면은 타이틀이 원가 관리 회계라고 돼 있는데 서점에 가면 혹시 학교에서 원가 관리 회계 들으신 분들은 교재가 원가 관리 회계라고도 하고요. 그냥 관리 회계라고도 해. 그럼 관리 회계라는 교재는 관리 회계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가 회계 들어가 있어. 근데 표현을 관리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원가 회계라는 책도 뒤에 관리 회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책은 대부분 수험서는 다 원가 관리 회계라고 써 있는데 일반 서적은 원가 회계 또는 그냥 관리 회계라고 써 있는데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딱 사가지고요. 딱 반을 딱 짜게요. 딱 쪼개면 앞부분이 원가 회계고 뒷부분이 관리 회계입니다. 그 수업도 원가 회계부터 관리 회계로 이루어져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쉬도록 할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얘 공부하면서 얘를 상상하면 안 돼요. 맞추려고 하면 전혀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 차이점을 간략한 사례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고요. 잠시 쉬도록 할게요. 우리 밤에 이제 집에 가다 보면 빵집 같은 경우에 되게 할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빵을 살 건데 원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얘를 1,000원에 팔아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이 식빵의 원가가 진짜 싼데 3,000원이면 되게 비싸게 파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정말 식빵이 원가가 1,000원도 안 될까?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손해보고 장사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1,000원도 안 될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식빵을 다 만들었어요. 얘를 만드는데 1,500원이 들어갔다고 할게요. 자, 식빵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사실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가 유통기한의 문제도 있거든. 그러니까 당장 오늘 팔지 않으면 내일 예를 들어서 폐기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폐기할 수도 있는데 좀 아까우니까 일부 팔아가지고 돈을 좀 회수하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싸게 팔아야 소비자가 살 거 아니에요. 폐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처분할 건데요. 처분할 때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요? 포장지도 있어야 되고 알바들 급여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500원 들어간다고 할게요. 자, 싸게 팔아야 팔리더라. 이때 가격을 얼마로 할까?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빵의 원가는 얼마라고 보세요? 만약 우리가 재무회계만 배웠다면 이 빵의 원가는 얘가 제조 원가라고 하겠죠. 얘는 뭐라고 하죠? 판관비라고 할 거거든. 재무회계만 배웠다면 이 빵의 원가는 2,000원짜리예요. 절대 1,000원 주고 못 팔아. 요게 요 개념이야.
재무회계 개념. 관리회계에서는 있잖아요. 지금 잘 몰라도 돼요. 의미만 좀 이해하면 돼요. 관리회계에서는 얘를 원가로 안 봐요. 얘만 원가로 보거든.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몰 원가라고 그래요. 썬크 코스트. 얘를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1,000원에 팔 수 있었던 근거는 요 개념이라고, 관리회계 개념. 그러면 왜 관리회계는 얘만 원가로 볼까? 자, 관리회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지웠지만 의사결정과 성격평가잖아요. 즉 현재 어느 시점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하는 거거든.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빵이 다 제조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폐기 처분하든지 그냥 약간의 비용들을 처분하는 그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폐기 처분하게 되면 하나도 없는 거고, 처분하게 되면 얼마가 돈이 나가요? 500원이 나가잖아요.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몰원가니까. 그럼 결국에 1,000원 주고 팔면 얼마 남아요? 500원 남는 거죠. 우리는 요거 배우는 거라고. 요거 배울 건데 자꾸 2,000원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회계지 중급회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급회계에서 나오지 않는 개념도 배워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라고, 매몰원가. 매몰원가는 아마 여러분들 재정학, 경제학에서는 배울 거예요. 회계학에서는 안 배워요. 매몰원가에 상대되는 개념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지.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기회원가는 뭘까요?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게 기회원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역 사거리 있잖아요. 1층에 사무실 공실이야. 하나 렌탈을 했어요. 예를 들어 렌탈을 해가지고 김밥을 만들어 팔았다.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요? 굉장히 잘 되지. 사람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밥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손익을 짓게 해보니까요. 즉 당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니까 순이익이 1,000만 원 났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당월 순이익이 1,000만 원 났다. 잘했다고 표시가 될 거예요. 관리회계에서는 못한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못한 거라고. 왜 못한 걸까요? 그 노른자 땅에서 김밥 팔기보다는 뭘 팔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명품 팔았으면. 예를 들어 명품 팔았으면 3,000원 벌 수 있었어. 근데 김밥 팔아서 1,000만 원 벌었다면 나는 어때요? 2,000만 원 손해본 거라고. 이 개념을 관리회계상 손익계산을 작성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000원 나옵니다. 이게 관리회계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근데 중급회계 재무회계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자, 중급회계는 기회원가 개념이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 왜 나오지도 않을까요? 중급회계는 기회원가 개념이. 이 기회원가는 사람마다 측정하는 수치가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포기한 걸 명품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한 거를 뭐예요? 커피숍으로 볼 수도 있고, 객관화시킬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회계는 표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잡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하나의 의문점. 그럼 사장이라는 건 다 판단이 다른데 그걸 다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건 몇 가지 딱 정형한 틀만 있거든.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수많은 케이스를 다 배우는 게 아니거든. 알고 보면 되게 심플한 겁니다. 자, 쉬기 전에 이제 그럼 이 매물원가도 나와요.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매물원가는 뭘까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매물원가거든. 우리 조금 이따 이제 점심 드실 건데요. 오후에 또 수업 있죠? 자,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10,000원 주고. 고기가 2장 나왔어.
한 장 먹었는데 이거 오버해서 나올 것 같아. 그 나머지 한 장을 배고파서 먹어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한 장 먹었는데 오버해서 나올 것 같아. 한 장 남았어. 먹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먹고 올 것 같은데 아까워서 그냥 나와야 되죠. 왜? 매물원가거든. 자, 마지막 남은 한 장은 내가 먹든 안 먹든 나는 10,000원 지불해야 돼. 그 돈이 아까워서 먹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가 관리회계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얘랑 혼동이 돼. 혼동이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수업에 빠지지 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빵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